네. 9주차 세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자, 의사결정의 문제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영학에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또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조직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 의사결정의 유형, 그리고 의사결정의 유형들이 또 어떻게 좀 역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좀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에서. 자, 어떠한 모델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자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도 없이 관련된 대안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 경영학은요, 전통적인 경영학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사용해서 모든 경영학의 이론들이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생성됐다는 거. 자, 이제 시간이 지나죠. 환경이 많이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한된 합리성, 만의적 합리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만족 합리성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개인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알 수 있는 거고, 또 그것만을 또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제약적이고 아주 단순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바로 제한된 합리성 모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또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합니다. 야, 그래?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경영자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이것을 이제 직관적 의사결정 또는 사회적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느낌, 감정, 본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에서 개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 경영학에 있어서 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러한 가정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우리 경영학도들은 해서 나왔던 모델, 첫 번째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 두 번째 제한된 합리성 모델,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니까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더라 하는 거. 이러한 흐름, 그리고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모형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조직 내에서 개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발생하기 아주 쉬운 오류들이 좀 있습니다. 오류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용어들이 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제가 한번 쉽게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자신감입니다. 자, 창업을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자, 이 사람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아주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을 범하는 오류를 하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가 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경시하게 된다는 거. 그렇다 보면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자신감에서 발생하는 오류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착적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어떠한 정보를 접함에 있어서 초기, 가장 처음에 정보를 접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정보가 이렇게 유사한 분야에 있어서 다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대처하는데 상당히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사람의 머릿속에 아주 집착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많은 실수를 범한다는 거, 오류를 범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고착적 편견에서 발생하는 오류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확정적 편견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근데 뭐 상황적인 부분 뭐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그랬는데 과거에 나는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내가 다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과거에 내린 부분을 무시하고 아주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경험적인 오류죠. 예, 내가 한번 과거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오늘 또 다시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했던 거 아주 좀 약간 유사해. 그러면 다시 비슷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예,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나온다는 거. 그것이 바로 확정적 편견에 의한 오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활용적 편견에 의한 오류입니다. 활용적 편견.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들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된다는 거. 자, 그것보다 더 훨씬 좋은 의사결정 대안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발생하는 게 활용적 편견에 대한 오류다 하는 거. 자, 이제 몰입 심화라는 게 또 나옵니다. 몰입 심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사결정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거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계속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자, 뭐 자존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한번 논리를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번복을 하면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뭐 불이익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번 내가 의사결정 내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예, 잘못됐다 또 증거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고수해 버리는 거. 자, 몰입 심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이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건 몰입 심화. 자, 어찌 보면 또 이건 또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도 많이 좀 보완이 좀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실수록 이런 몰입 심화에 대한 부분을 타개하는 그런 넓은 마인드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의사결정에서 이러한 오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직 내, 자, 지금까지 이제 개인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자, 조직 내 이제 집단이 뭐 여러 가지 그룹핑, 뭐 팀 단위도 있을 수 있고, 뭐 부 단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룹핑이 돼 있겠죠? 예, 이걸 이제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집단이 또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예,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집단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짝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나오는데, 자, 역할이라는 게 있죠. 예. 자, 주어진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통령, 예,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역할,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로 집단 내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 자,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일화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는 무대고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단지 배우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집단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이다. 자, 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지위, 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지위에서 올 수 있는 어떠한 행동 패턴, 뭐 이런 부분들도 예, 섹스피어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또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역할, 근데 이제 역할 또 갈등이라는 게 나오네요. 예,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다른 역할 기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조직 내에서, 집단 내에서 나는 팀장입니다. 예, 인사팀장이라고 예를 들게요. 인사팀장이에요.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자, 회사에서는요, 당신 이제부터 서울 본사로 올라가서 근무를 해라. 그러면 뭐 개인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때도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가 인사고과라든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집에 가면은요, 집에 갔을 때 역할은 뭡니까? 예, 남편이죠. 그리고 아버지고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집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긴다는 거. 자, 이것을 바로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과 가정,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 부분 역할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도 하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규범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예,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내에서 반드시 행동의 표준, 예,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규범, 이것을 이제 규범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동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자신의 행동을 집단의 규범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애쉬의 카드라는 게 있었죠. 예, 애쉬의 카드. 이 애쉬의 카드에서는 뭐 상사가 제가 그때 말씀했을 때 이제 그건 이제 약간 제가 편법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상사가 뭐 A라는 막대와 뭐 저쪽에 있는 C라는 막대가 똑같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유, 상사의 말이 그냥 뭐 그냥 맞는 거니까 나도 그냥 C라고 가야지. 내 생각에는 B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가 집단, 여기에서는 이제 상사가 아니라 집단입니다. 집단에 있는 많은 다수들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행동을 규범화에 의해서 갈 때 거기에 의해 딸려가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는 동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동조 부분에 대해서도요, 엄청나게 많은 실험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저번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애쉬의 카드인데, 애쉬의 카드는 아마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간단하게 사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실험이었는지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위죠. 지위. 예, 이 집단에 가면은 사람들마다, 예, 이 구성원들마다 직위나 서열이 있죠. 예, 이것은 뭐 지위라고 하는데, 이 직위나 서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그렇죠. 자, 이게 뭐 맞는 사람이, 예, 승진을 하고 올라가고 그 맞는 지위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예, 뭐 공정성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불공정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집단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 자, 집단의 지금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갈등이라는 게 있었구나.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규범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규범이라는 속성도 이게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무리를 좀 따라가야 되는 뭐 이런 동조라는 속성도 또 있구나. 그리고 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족, 여러 가지, 예, 갈등 요인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 이제 규모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이제 회사의 규모가 아주 작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집단의 속성이 뭐 그렇게 크다지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중간 단계로 가고 아주 큰 규모로 가도, 예, 집단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약간 적정 규모, 예, 적정 규모에서는 태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일명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혼자 일할 때보다 집단으로 일할 때 개인이 노력을 덜 들이는 경향,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태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자, 집단의 속성에서는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이러한 태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예 일을 안 한다는 건 프리 라이드죠. 예,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무임승차는 아닙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의지하고 나는 조금 나태해지려는 경향,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규모적인 측면에서 이 팀 단위로 말했을 때, 예, 가장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생산적인 팀워크를 이루기 위한 구성원의 숫자, 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7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응집성, 예, 응집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결속력이죠. 예, 서로를 끌어주고, 예, 그리고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뭐 이런 끈끈한, 예, 서로의 그 단위, 구성단위, 응집성,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 자, 이 응집성에 대해서는요, 집단이, 예, 응집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데, 이 응집성을 높여주면은 이제 동기부여가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집단의 규모를 아주 좀 스몰화 시켜라.
예, 작은 단위로 만들어라. 뭐 여기에서도 한 7명 이하 정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좀 팀 단위 정도에 대한 규모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응집성 높이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이 구성원들과 계속 합의를 하고 그리고 조정을 해라. 예,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라. 예, 많은 이야기도 해보고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예, 그리고 뭐 회식도 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줘라. 자,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야, 우리 팀으로 누가 들어와? 야, 우리 팀으로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은 돼야 되고 어느 정도에 대한 능력은 있어야지 아무나 들어오는 팀이 아니야. 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요. 해병대가 그렇죠. 예, 응집성, 예, 집단에 대한 구성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증대시키는 거. 자,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예, 다른 집단과의 경쟁을 자극해라. 야, 이거 말이야. 우리 팀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야. 옆에 팀 보니까 쟤네도 만만치가 않아. 쟤네보다 우리가 올 연말에 모든 성과는 무조건 좀 이겨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예. 다른 집단을 통해서 경쟁을 자극시켜라. 자, 응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또 응집력을 높이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예, 뭐 집단과 집단 간의 뭐 체육대회를 통해서 예, 아주 응집력을 높이는 뭐 대학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예. 그랬을 때는 이 응집성을 높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긍정적인 부분에서 예,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별 구성원에게 여섯 번째입니다. 순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예, 첫 번째 집단 규모를 작게 만들어라. 두 번째 목표와 합의, 그러니까 구성원들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계속적으로 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 구성원들과 시간을 좀 많이 가져라. 그리고 인식, 야 우리 팀에는 들어오기가 힘들다 하는 인식을 좀 만들어줘라. 그리고 경쟁을 자극시켜라. 다른 팀과 예, 선의의 경쟁이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보상을 꼭 해줘랍니다. 예, 개별 구성원 보다는 집단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응집성이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높아진다는 거. 자, 집단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제부터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예. 미안합니다. 예, 여섯 번째 다양성이 하나가 더 있네요. 예, 집단을 구성하는 뭐 구성원들은요 성별, 인종, 연령, 경력, 교육 뭐 개인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다양성으로 구성되는 집단인데 이 집단을 잘 아울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펄트 라인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A 학교 출신 뭐요? 자, A 학교 출신 아닌 사람은 내비두고 예, 여기서 라인을 딱 잘못된 라인이죠. 예, 딱 거놓고 그룹을 예, 이걸 뭐 내 그룹, 외 그룹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나눠 놓고 뭔가가 하나의 공통된 부분 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에 대해서 집단에 좀 구성을 해나가는 거.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속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폴트 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집단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집단에서 자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또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네요. 첫 번째, 예, 집단 사고입니다. 예, 여기 집단 사고는 예, 한자어로 써야 되는데 예, 생각할 삽니다. 예, 뭐 어떤 뭐 액시던트 사고가 아닙니다. 집단 사고 생각한다는 거, 예, 그룹 띵킹입니다. 자, 집단 사고, 예, 비판적인 평가 및 현실적인 평가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단 사고가 되면. 야, 집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집단적으로 코어가 잘 되는데 여기에서 무엇인가 비판적인 평가하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단이 무엇인가를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집단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단 사고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은 슬라이드, 케네디의 의사결정, 그것이 바로 집단 사고입니다.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단 이동입니다. 예, 집단 이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A라는 거에 대한 결정이 난 것, 그리고 B라는 거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서로 막 경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A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A라는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은 여기에서 최초 결정이 난 쪽으로 B라는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계속 입장을 뭐 우리가 이것이 너무 좋은 의사결정이고 그리고 이것을 선택을 정말 잘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고 해서 이 입장을 계속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이러한 그룹핑을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집단 의사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집단 사고다 하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예, 이 문제점 중에서는 아까 집단의 속성, 화살표 다음번에 나오는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내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집단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무시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개선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개선 방법은 명목 집단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무엇인가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엽니다. 참석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참석자들에게는 토론에 제안을 시킵니다. 일단 당신들이 가져온 아이디어를 칠판에 다 적어라, 하나씩.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호도를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진짜 아닌 거는 빼버리고 괜찮은 것들만 추려서 모아놓은 다음에 투표를 해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법. 자, 명목 집단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집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델파이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부 집단이 아닙니다. 외부 집단에게 묻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집단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내부에서 결정할 의사결정 문제를 전문가들을 이제 딱 셀렉션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설문지를 쫙 돌려줍니다. 자, 1차 설문지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답을 써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쫙 보내오겠죠? 예, 그럼 이제 그거를 받은 다음에 다시 2차 설문을 또 보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좀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게 좋겠구나 하고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법. 예, 전문가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 기법. 자,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델파이법을 쓰고 있는 이유는요, 예, 뭐 델파이법, 델파이 기법, 뭐 등등 뭐 같이 쓰는 표현인데 이것도 역시 집단 사고가 응집력이 강한 집단일수록 집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 집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내부가 아닌 외부에 의사결정을 의뢰하는 방법.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은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아주 뭐 그냥 마구마구 쏟아내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예, 그리고 비판도 절대 못합니다. 원칙은. 그리고 아주 뭐 자유롭게 계속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무궁무진하게 나온 양. 거기에서 어떠한 안이 최고 좋은 안인지 점점 줄여가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 자, 이러한 방법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지금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지금부터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영학에서 이 의사결정에 대한 모형을 가정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가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파생돼서 나왔다는 거. 자, 근데 그 가정들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개인적인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집단에 와가지고 이제 조직 내에서 집단이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하기 전에 이 집단에 대해서 어떤 집단에 대한 특성이 뭐냐 이걸 알아봤더니 뭐 역할, 규범 등등 뭐 이러한 속성, 특성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집단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집단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비판적 평가 및 현실적 평가를 무시하게 되는 상황. 예. 자, 이 집단 사고에 빠지면 이걸 함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 그래서 집단 사고 함정에 빠지게 되면 정말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아주 최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밑에 한 3가지 정도의 새로운 개선 기법을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입니다. 예, 애쉬의 카드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번 강좌는 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실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케이스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애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의 길이에 관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 선의 길이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요, 사람들은 동조에 대한 집단 압력에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굽히는 비합리성을 보여준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실험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7명에서 8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피실험자 중에서 한 명을 정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을 정해서 이 사람이 오답을 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순서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이제 한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첫 번째 배치하기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기도 하고 중간에 배치하기도 하고 이제 순서를 싹 바꿔가면서 여러 차례 실험을 했다는 거. 자, 그렇게 했더니 7명에서 8명의 이 실험 대상자들이 피실험자죠. 실험 대상자들이 최소한 75%한 번은 동조를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 이게 집단에 의해서 동료들이 어떠한 규범에 의한 동조를 이렇게 통해서 뭔가가 암묵적으로 보여질 때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애쉬의 카드라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사례입니다. 또 의사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애쉬의 카드를 통해서 동조의 중요성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본 슬라이드는 이제 언젠가 한번 나왔죠. 케네디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근데 여기 이제 케네디의 이 정부죠. 아주 주요한 인물들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집단. 자, 여기에서 결정한 의사결정이 결국 실패를 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집단 사고의 함정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저번에도 이제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쿠바라는 나라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아주 피그스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그스만. 자, 쿠바는 1960년도에 카스트로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시에 소련과 냉전 중이었고요. 그리고 이 카스트로라는 사람은 아주 친소련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쿠바 안에 있는 친미 세력들을 카스트로 입장입니다. 친미 세력들을 모두 아주 색출해서 전복시키겠다. 이제 카스트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이 쿠바의 피그스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은 아주 심각한 이미지의 손상을 보게 될 상황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뭔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과연 이 피그스만을 침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놓고 케네디 정부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 자, 국무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모두가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의 아주 최고의 지성 집단들이었다는 거.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쿠바를 침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그러면 우리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우리 카스트로를 암살시키도록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언론에 이제 사전에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 형성도 불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강행을 결정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사고, 여기에서 집단 사고에서 발생한 문제점, 뭐 이걸 한마디로 집단 사고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는 우리한테 교훈이 있습니다. 자, 케네디는 그래서 이 이후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됐던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을 때 건설적인 비판자를 항상 두었다고 합니다. 자, 영어로 한번 데빌스 어드보케이트 이렇게 나와 있죠. 데빌스 뭐 악마, 어드보케이트 변호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건설적인 비판자,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안건에 대해서 사사건건 계속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요.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가? 그럼 다시 한번 또 회의가 새로 소집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또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역할의 사람, 건설적 비판자. 자, 케네디는요, 이 역할을 누구한테 주었냐 하면은 로버트 F. 케네디에게 줬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죠. 당시에 법무장관. 이 사람 역시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죠.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했던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나중에 뭐 이 사람 역시도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대통령 후보까지 지명이 되기도 하는 인물. 그리고 당시에 케네디 초기 정권의 법무장관을 역임한 사람. 자, 근데 이 케네디 형제들의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케네디도 암살,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동생도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예. 뭐 이건 뭐 좀 또 이게 뭐 번외의 이야기고요. 자부지간 뭐 이렇게 케네디는 이러한 집단 사고,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남겼고, 그리고 건설적 비판자. 집단에 사고하는 게 응집력이 높으면 높은 집단일수록 얘네 얼마나 응집력이 높았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긴 지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를 다시 한번 꾸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끼리의 응집력이 상당히 지금 강화되어 있는 시점, 이런 시점에 이렇게 엄청나게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했다는 거.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적 비판자라는 것을 두게 되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본 슬라이드를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협조 사항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한 단원씩 지금 진도를 좀 맞춰야 되는 관계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음 시간도 좀 이야기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부분이 사실 할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비대면이라는 제약된 환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 부분 지금 압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좀 통해서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지 뭐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경영관리, 경영전략, 그리고 계획, 조직 이쪽까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영관리, 경영전략이 이 계획, 조직 부분에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도 조금 시간은 좀 많이 할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는데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